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최근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 있어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합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이제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나름 여론 붙잡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리플 측이 대놓고 공개 승리 확신을 내비치는 데는 그럴 만한 배경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사가 2015년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으로부터 7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핀센에 XRP를 등록하지 않아서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핀센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보면 리플사와 핀센이 작성했던 합의문에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통화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인데 과거 학자 시절에는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하다 정작 규제기관의 수장으로 일을 하면서 불명확한 규제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상화폐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대부분 증권일 수 있다. 이런 아주 모호한 발언을 계속 일삼는 부분이 특히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가상화폐 4분의 3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말했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8,000달러 주변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월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에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장기 투자 펀드들이 롱 포지션을 줄이고 헤지 펀드들은 숏 물량을 대거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21년 안에 3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다소 전폭적인 분석도 나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이 리플사에 벌금 70만 달러를 부과한 것은 2015년 5월의 일입니다. 당시 핀센은 리플사가 핀센에 XRP를 등록하지 않은 채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사가 테러리스트나 범죄 집단이 XRP를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벌금 부과 사건 내용이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때 리플사와 핀센이 벌금 부과로 합의를 하면서 XRP를 증권이 아닌 통화로 규정됐다라는 부분이 의미 있게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5월 5일 핀센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보면 리플사와 핀센이 작성했던 합의문에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통화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맞춰보면 2015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에서 XRP를 통화로 간주한 뒤에 벌금을 부과했던 사안인데 이걸 SEC가 2020년 12월에 갑자기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무부가 보기에는 통화인데 SEC가 보기에는 증권. 규제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통화, 지금은 증권 이렇게 되는 완벽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XRP 홀더들을 중심으로 6년 전의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최근 부쩍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근거와 기준 제시 없이 모호한 주장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혼선, 의회는 의회대로 갈등, 투자자 보호는 사라지고 규제 관할권 다툼 양상 확대 이런 방식으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윌리엄 힌먼이 개인적인 사익 추구 목적으로 리플 소송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재무부 산하기관의 결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뒤집으면서 소송을 냈던 SEC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6년 전 이슈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더 재미있는 부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골 때리는 부분은 과거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만의 금융정보기업인 안후의 주엉이 골든 비즈니스 파이낸셜 리포트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을 보면 블록체인 시장 분석업체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는 2017년 ICO 붐이 일었던 이후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그러니까 2018년에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겐슬러 위원장의 주장과 입지는 상당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상품이었던 게 왜 지금은 대부분 증권이어야 하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해명하기가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렇게 상반된 입장 변화가 발생하는 데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자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당시에 저명한 블록체인 학자로서 발언한 것이고 또 지금의 SEC 위원장이라는 정치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직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띄우면서 리플 소송을 낸 뒤에 비트코인 투자회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직 위원장은 학자 시절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고 의도를 알 수 없는 모호함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인지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7,000달러와 48,00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과 교차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왜 상승은 없고 하락 횡보만 있는 것이냐 이런 답답함을 내비치는 경우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트 스톡턴은 장단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골든크로스 때문은 아니다. 골든크로스가 악재는 아니지만 항상 최고의 투자 신호는 역시 아니었다. 최근 골든크로스는 7월 반등에 대한 뒤늦은 신호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문사 펀드스트랫의 경우에는 3번의 골든크로스를 분석한 결과 각각 600%와 마이너스 2%, 132%의 가격 변동이 뒤따랐다. 골든크로스 이외에도 펀더멘털과 거시적인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하락이 있어도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월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에 의미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포착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월 14일 기준 기관 투자자별 선물 미결제 약정을 보면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6,062건으로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31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롱 포지션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장기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에셋 매니저 그룹의 롱 포지션 축소는 현물 비트코인 축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지펀드 등이 포함된 레버리지 펀드 그룹은 롱 미결제 약정을 전주 대비 96건 늘린 1780건으로 끌어올렸는데 숏 미결제의 경우에는 494건이 줄어서 4496건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른바 헤비 브레이크아웃을 통해서 2021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35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여러 기술 지표를 통해서 2017년에 1900% 상승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반감기 이후에 채굴 블록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 때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강세를 얻었다는 익명의 분석가 비트 해링턴의 주장을 조명했는데 해링턴은 비트코인 가격이 2012년과 2016년 처음 두 번의 반감기 이후에 600% 이상 급등했다라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전에 여러 차례 돌파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바닥까지 치다가 결국에는 급등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카엘 반데포페 여기에 한술 더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서 최대 3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그 이후에는 6만 5천 달러까지 엄청난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거래소 잔액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점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대부분 회복됐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얽히면 예상을 넘어서는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35만 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또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SEC와의 전쟁이 예고되면서 공개 반발을 해서 주목받았던 코인베이스가 이번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과 계약을 맺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블록체인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인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개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136만 달러, 1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미국 비밀경호국과 국세청과도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번 맺은 계약이 코인베이스가 정부와 맺은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분석 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을 통한 탈세,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스틴 선의 트론이 이런저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발키리 트론 트러스트 출시 소식을 전해서 주목받았는데, 5,500만 달러, 650억 원 규모의 이 펀드는 2022년 미국 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키리 CEO 레아 와일드는 트론은 에너지 효율과 저비용 플랫폼으로 가장 포괄적인 블록체인으로서 명성을 쌓았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의미 있는 소식으로 트론 홀더들에게는 상당한 위안이 됐던 사안이었는데, 저스틴 선이 트론이 다음 주에 빅뉴스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지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발키리 펀드 수준이 될지 아니면 설레발 수준이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꽤나 전폭적이고 낙관적인 전망과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또 멘탈 케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